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실천 모델 첫 번째 정신역동이론을 진행을 합니다. 정신역동이론은 실천 모델의 위치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면 실천 모델의 기초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의 위계를 보면은 패러다임, 관점, 이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킨 실천 모델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초기이자 어떤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프로이드 계열의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정신역동 이론의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 보면 프로이드 이론의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이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프로이드 이론에 보면 인간관. 자, 우리가 복습 겸해서 이 인행사를 보시면 프로이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내면 세계의 표출이다 해서 정신결정론. 그 정신세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무의식이 주둔형이기 때문에 무의식결정론. 그 무의식세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과거결정론이라고 해서 인간과는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동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일반적인 관점과는 달리 인간을 분절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인간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정신적 측면에서, 본능적 측면에서, 성격적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인간을 본능적 측면에서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되 삶의 본능인 에로스의 핵심적 영역을 리비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죽음의 본능은 최소화시키면서 삶의 본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단어를 원조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정신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전의식과 그리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중에 핵심 영역은 무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의 표출이다 해서 무의식 결정론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격적 측면의 인간은 이드와 에고와 그리고 슈퍼 에고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인간을 분절적으로 접근했다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 발달 5단계, 심리 성적 발달이라고 하죠. 성격 발달 5단계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로 나누면 각각의 특징을 설명을 했고 그중에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근기로 설정하되 콤플렉스와 방어 기제 그중에 동일시의 등장과 거세 불안과 난금 선망 이런 용어를 다일해서 남근기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복습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자, 먼저 정신의 구조가 나왔군요. 정신의 구조. 정신의 구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되어 있지요?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학습자의 입장이나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전의식, 이용 가능한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의식이 되겠어요. 실적으로 전의식을 인정하는 것은 프로이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같은 전문적인 시험의 현장에서 달려야 될 사람은 전의식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인간의 정신구조의 메인 부분은 무의식은 전적으로 의식밖에 존재한다. 그렇죠? 무의식의 내용은 원초하와 초자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행동과 사고를 좌우한다. 이게 바로 무의식 결정론이죠. 무의식 결정론.
그죠? 무의식이야말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하층 구조이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성격 구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격 구조. 원초와 자하, 초자라되 원초와는 쾌활하게 원래 지배되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 성욕과 공경, 본능과 충동의 세계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도덕의 원리. 또 그러면 부모의 양육 태도.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어느 것이 강하게 모든 인간에게는 정신세계도 또 성격의 구조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어느 영역이 더 큰 비중을 가져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격 발달 5단계, 심리성적 발달 5단계. 그래서 사이코섹슈얼 이렇게 해서 심리성적 발달 5단계를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구순기 또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로 이렇게 5개 단계로 설명했던 것이 프로이드 계열의 이론이 되겠어요. 리비도 위치 변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단계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특히 남근기의 특기, 남근기라고 하는 건 다 유아생식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나올 때 이 콤플렉스 나오지요. 또 그런가 하면 콤플렉스가 현실화될 수 없음을 말할 때 동일시, 또 거세불안이나 남근선망 이런 행동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바로 남근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단계도 쭉 보시고. 자, 프로이드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 쭉 나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자, 앞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일별하시고 중요한 것은 개입기술입니다. 개입기술. 자, 여기 보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기술. 단어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전이와 역전이. 이 양자는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다 당연히 사회복지사 2급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실 걸로 보고 넘어갑니다만 전이와 역전이 가지고 가시고 다음에 자유현상에서 조응하는 것은 떠올리는 것 중에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유연상기법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꿈의 해석이나 훈습. 특히 별표는 훈습에 두는 거죠. 훈습.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이 최대한 발달하게 하고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이해시키는 어떻게? 반복, 숙달을 통해서 소위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그 정신분석적 기술을 훈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 여러분들이 일별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아기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각시킨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여기는 다루지 않지만 이제 인행사를 본다면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방어 기제를 체계화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방어 기제 이론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인행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프로이드 이론의 파급은 신프로이드 학파로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 시험 범위의 학자들로서는 에릭슨, 애들러, 융 등이 주로 출제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에릭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에릭슨은 도대체 프로이드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 프로이드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여기 에릭슨의 이론은 개방체계 이론이죠. 개방체계 이론. 왜냐하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요인도 강조했다는 점에서 개방체계 이론, 환경 변인도 강조했다는 점에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주장하죠.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 즉 생식기까지만 해서 5단계로 설명을 했지만 이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8단계로 주장을 하고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드보다는 자아를 강조합니다. 자아.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을 자아 이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에릭슨은 성격 발달은 단순한 단계 이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 이론, 긍정과 부정의 대비를 통해서 성격 발달을 설명했고 점진적 이행의 과정을 누적성의 원리를 점성의 원리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도 에릭슨이 되겠어요. 또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설명한 데 비해서 에릭슨은 이것을 심리사회,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 위기의 극복 과정이 곧 성격의 발달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고 또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프로이드는 일생에 걸쳐서 유치원 단계라고 할 때는 남근기라고만 했지만 각 단계마다의 일생에 걸친 8단계인데 각 단계마다의 결정적 시기의 존재를 주장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극이론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대비를 통해서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말 쭉 나와 있지요. 프로이드 5단계 이론에다가 성인기 이후에 3단계를 추가하여 8단계 이론으로 일생의 전생애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말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것을 다시 복습을 해서 일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일생에 걸친 이 단계,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을 할 적에 긍정적 측면의 머리말을 가지고 무미철자로 만들었습니다만 신자, 죽은 자, 소리는 안 들읍니다. 친생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8단계는 물론 긍정적 측면의 머리말로만 이렇게 이론을 전개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는 것을 꼭 그리고 생애 기초를 가게 되면 인행사도 말씀드렸지만 또 거꾸로 이렇게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같이 전부쳐서 출제를 하거든요. 여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 죽은 자, 그리고 친생자 이렇게 이건 자아 통합이 있어야 되니까 자아 통합에서 친생자 이렇게 8개 단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제도권 이런 그 교육과 마찬가지로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영아기, 뭐 걸음마기, 학령전기,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지요. 그다음에 자아 정체함대 역할음미는 청소년기. 그리고 친생자의 단계는 친밀감대, 여자분 고립감. 이 단계는 성인 초기라고 할 때는 청년기, 그다음에 생산성대 침체감이라는 성인 중기, 그리고 자아 통합대 절망감은 성인 후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일생에 걸친 8단계로 나왔다는 것을 그냥 신자, 죽은 자, 친생자도 그냥 우리가 학습하기 쉽게 하는 방법론이지만 양자 비교를 가지고 실제 출제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서 한번 독해를 한 3회독 정도 오시면 여러분 머리 같으면 바로바로 입력이 될 겁니다. 다음에 에릭슨의 이론에 쭉 나와 있는데 뭐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생애 주기를 통한
전생애의 발달 변화를 강조했다.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경으로 설정해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해서 정신분석을 프로이드론을 확대 발전시켰다. 또 인간 성격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보겠지만은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반성됩니다. 점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전생애를 통한 발달 변화를 이렇게 봤다. 그래서 전생애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근기에 대한 초점이 좀 강했었는데 여기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단계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었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 심리가 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 아들러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하지만 좀 더 싸납게, 좀 더 강하게 프로이드를 비판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벗어나 있어서 반대란 말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적어보시면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에 접근합니다. 또 인간의 성격 발달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각자의 창조적인 힘의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아들러 이렇게 창조적인 힘이 있다. 아들러는 보통 개인 심리학 이렇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하는 것처럼 보통 아들러에 대해서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행사를 공부할 때 주관적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 아들러도 있지만 크게 학파로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이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고 그 각자마다의 주관적 경험을 현실화시키는 필드를 현상학적 창이라고 하였다고 해서 로저스에서 우리가 앞서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들러를 주관적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아들러 여기 보시면 지나치게 성적 본능을 중시하는 프로이드 이론을 반대하면서 인간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가족적 요인을 강조했다. 인간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상적 인간 이렇게 자아가 일치되고 통일되고 자아가 일치된 전체적인 존재를 이상적 인간으로 봤던 거였어요. 요즘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도덕, 윤리 이런 것이 단어가 사라져버린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행위 모든 또 행동마다 소위 이율 배반적인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러와 같은 경우는 인간을 자아가 일치된 전체적인 존재로서 어쩌면 이상적 인간, 마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도 이상적 인간을 자아 실현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 여기 똑같은 말,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은 통일되고 자아가 일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전체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앞에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힘, 인간은 창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강조했던 것이 아들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해야 따라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란 말을 설명을 합니다. 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뒤에 보겠지만 인간, 여기는 특히 아들러는 성격이란 말 대신에 성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성격을 생활양식이란 말로 표현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과정 보면은 자유로운 합리성, 주관성, 특히 주관성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들러는 인간 본성은
객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부하였다. 바로 이 문장이 바로 저마다 다르게 주관성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나타나거나 발달하게 된다. 인간이 가진 창조적인 힘을 중시해다. 똑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에 합리성.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러도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절대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합리적 가정에 가깝지만 비합리적 가정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 이런 정도. 다음에 주관성은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저마다 그가 현상을 어떻게 지각에 따라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여기 주관적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출제가 되는 것인데 아들러의 주요 개념 보시면 열등감, 보상,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사회적 관심, 생활 양식, 가상적 목표, 창조적 자아, 또 그런가 하면 출생순위 이런 단어들이 아들러의 이론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열등감. 먼저 아들러 중요한 열등감.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열등감이 인간 행동의 발로라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심리 또는 정신, 그래서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이라고 인간 행동의 발로를 정신이나 심리 또는 그중에서도 특히 무의식, 그중에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출발점을 찾았는데 이 아들러는 모든 인간의 행동의 출발은 열등감에서 분출된다라고 설명해서 열등감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출발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분출하게 되고 그 행동은 주로 보상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상을 추구하는 노력은 그 어디에인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표출되게 된다. 그래서 보상은 보상으로 이 보상을 향한 추구 노력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회적 관심으로 이렇게 가시화되게 되는데 이렇게 문장을 구설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 또는 보상받으려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표출되며 그렇죠?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표출되며 바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의 집결은 결국에 사회적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그어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러는 성격이란 말 대신에 생활 양식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 좀 성격의 말로 생활 양식을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의 생활 양식은 열등의 보상 방식으로 우월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독특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형성되고 발현된다고 봤다. 두 개의 기준을 썼는데 사회적 관심과 그 사회적 관심에 대한 활동 강도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배형은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회피형, 아첨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유형 뭐 이런 식으로 사유형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배형은 공격형 다음에 획득형이라고 할 적에는 이것은 획득형은 아첨형 또 그런가 하면 회피형 다음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이렇게 성격의 유형을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네 가지로 나눈 사람이 바로 아들러였다. 그리고 가상적 목표를 강조했고 출생 순위를 강조했고 또 창조적 자아도 강조했던 사람이 아들러라. 자, 너무 인행사 쪽에 가깝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보시고 또 그러면 융의 주관적 심리학이 있습니다. 융의 주관적 심리학, 분석 심리라고 이렇게 융의 주관적 아들러가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고 융은 분석 심리라고 합니다. 자, 융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왔지만 여기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무의식으로만 분류하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분류했던 것이 바로
융의 분석 심리였어요. 그러면서 또한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좁은 의미로, 물론 나중에는 좀 확대를 시켰지만 처음에는 좁은 의미로 성적 관력서, 섹슈얼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쫓겨봤지만, 융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인간의 모든 형태의 활동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 전반적인 생명력의 개념으로 넓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융이 되겠어요. 또 그러면 융은 이 무의식 세계를 조금 전에 그린 것처럼 무의식 세계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다 하기 때문에 줄은 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융은 원형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형. 한번 볼까요? 원형. 이미 우리가 인행에서 배웠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경험했던 심상 또는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 이렇게 설명하는데, 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콤플렉스도 있고 또 저마다 집단 무의식도 있고 다 원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융은 원형을 강조하면서 양성설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가고 남자처럼 생각하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로 살아가면서 여자처럼 생각하고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남성, 여성이 딱 구별되면, 그렇게 태어나면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왔지만, 융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양성이 다 존재한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에 대한 고정적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온한 남성, 여성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또 다른 성이 잠재되어 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한다 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양성이 모두 존재한다. 단지 모를 뿐이다. 그것이 언제 표출된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인생 후반기, 그중에서도 중년기에 표출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마는, 또 아니무스는 이렇게 다 정이 나와 있지요. 남성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여성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아니마. 다음에 그림자, 섀도우 또는 음영이라고 합니다. 음영. 그림자, 섀도우, 음영. 이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뒤에 숨어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소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측면을 말합니다. 점잖은 사람에게도 이런 그림자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넓게 본다면 자기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나, 자기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나를 보통 그림자, 음영,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정상성 범주에서 보통 선한 쪽에 기울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고 참 저분은 점잖은 분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언제 그게 드러나? 술을 처마시면. 술을 마신 거냐. 술 처마시고 전에 뭐 제주지검장이 그야말로 제주시 번화가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술 취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제정신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도 술 처먹고 나면 가서 비속어나 컵을 던지고 별로 뭐 쌍소리를 다 하고 이런 그런 것이 음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기 자신의 뒤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 충동을 느끼지만 분출시키지는 않고 있었던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자, 음영이라고 어느 순간에 무의식 중에 튀쳐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술을 처마시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페르소나 잘 나오는 거지요. 가면이라고 영어를 번역하지만 밖으로 드러나고 외부로 표출되는 나, 공식적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나를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에도 콤플렉스도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양향설도 주장했다고 그랬지요. 인간의 성격 유형을 내향성,
의향성으로 이렇게 성격 유형을 분류했던 사람도 바로 이 융이 되겠어요. 그래서 융은 융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MBTI의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연구 같은 융의 이론은 어떤 조문을 줬을까? 여기 보시면 인간 본성의 양면성, 그렇죠? 또 중년기 발달에 대한 관심. 인생의 꽃은 바로 인생 후기, 그중에서 중년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중년기의 중요성을 부각했던 것이 바로 이 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융의 이론에 의해서 많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년기가 보면은 대부분 사회복지 실천 현장 보면은 뭐 청소년기까지 정도에서 막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중년기 인생 후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실천 모델이자 기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역동 이론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진단주의, 기능주의, 심리사회 모델, 문제해결 모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